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끝내주는 인터뷰 시간입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서 지금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오늘부터 내기로 한 사직서 그대로 다 내고 모두 사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고려대학교하고 울산대학교 교수들은 이미 오늘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공의들은 내일부터 면허정지가 될 것, 집단사직에 참여한 분들 면허정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면허정지를 유예할 수도 있다는 좀 완화된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의사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고, 해법은 좀 굉장히 먼 것 같고 답답한 상황이죠.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의료 현장, 특히 아주 어려운 의료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이서영 기획국장님 모셔서 말씀 좀 나눠보려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네. 인의협인데 이름이 굉장히 멋있어요. 네. 그 어떤 단체인지 일단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인협은 1987년도에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던 의사들이 만든 단체고요. 더 평등한 사회여야 모든 사람이 건강할 수 있다, 이런 기치 아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이나 가난 때문에 혹은 국가폭력 때문에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 때문에 건강권을 박탈당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활동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빈곤층 현장에 가서 의료행위, 뭐 무료 진료소 활동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뭐 누군가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 때문에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내거나 연대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소속을 보니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도 있으시던데, 네. 여기도 또 비영리 단체인가? 인의협은 의사 선생님들이 만든 비영리 단체이신 예. 거죠? 네. 요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는 또 다른 단체인 거고. 네, 운동본부는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하는 연대체 형태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운동본부가 발족한 게 2021년이었거든요. 그때 코로나19가 아주 먼 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불과 얼마 전의 일이었거든요. 그때 병상 대란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의료 위기랑은 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공공병원이 전체 병상의 10%밖에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요. 근데 OECD 평균에 비해서 한참 부족한 거의 꼴찌 국가 수준인데, 그 공공병원들 위주로 코로나19 대응을 하다 보니까 확진자 수가 조금만 증가해도 병상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야 될 사람들이 집에서 대기하고, 이런 의료 대란 사태가 그때도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맞아요. 이런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기후위기가 이제 더 심각해지고 팬데믹도 더 자주 다가올 것이다, 이런 위기의식이 이제 보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상시적인 위기 상황에 살고 있는데, 지금의 90% 민간 병원들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자원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런 것들을 좀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시민적 합의점,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런 운동을 좀 더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라고 해서 40여 개의 노동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좋은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입니다. 아, 네. 공공병원을 좀 지지하고 확산시키고자 하는 예. 분들의 시민단체들의 모임. 이름 그대로 공공병원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공공병원은 좋은 공공병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기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실 게 딱 예상이 되는데, 이 의료 대란은 공공의료 확대로 풀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왜 그런지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근데 사실 저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이 갔어요. 선생님 말씀 딱 듣고. 지금 의사 선생님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시죠? 저는 지금 공공병원에서 병동 당직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는 공공병원의 의사이신데, 저는 2020년에 그 코로나 당시에 의사 면허 시험 보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는데. 불과 4년 전에 네네. 지금이랑 비슷한 이슈로 의사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이 그때도 있었고, 그때 저는 그 이제 졸업 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동기들은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형태로 이 집단행동에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다들 거부를 했는데 저는 그냥 시험을 보기로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요.
사실 그냥 더 나은 의료제도나 의료라는 것의 공공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요구를 하지 않고 증원은 한 명도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단체 행동을 하는 거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사실 저는 국시를 보기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아, 그때도 의대 정원 400명 증원한다고 네, 했고 맞습니다. 공공의료 확충한다고 했고 공공의대 신설한다고 했고 네. 정부가 그런 패키지 내놨는데 거기에 의사들이 반발해서 사실 지금보다 훨씬 조직적으로 파업을 했었죠. 문재인 정부 당시이고 코로나 때고. 네, 뭐 그때랑 지금의 정부는 달라졌지만 사실 의사들의 태도는 별로 변하지 않은 것처럼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공공의대 얘기도 나오고 지역의사제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공공의대 정원이 너무 적었고 그래서 더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오히려 했었는데 아무튼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된다는 거는 의사들의 변하지 않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험 안 보신 분들이 나중에 구제가 됐었죠. 결국에는 다 구제가 돼서 제때 입사를 하게 되었죠, 인턴으로. 아, 그러니까 네.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에 시험을 봤어야 되는데 거부를 했지만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게 정부에서 해주어서 보고 지금 선생님들이 다 되셨겠네요. 그럼 그분들 지금 아마 동기분들. 대부분은 전공의로 병원에 있을 겁니다. 지금 이번에 사직서- 집단 사직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겠네요. 제가 다 연락해서 확인하지 못했지만 아마도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친구들도 많이 사직 물결에 참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서영 선생님은 국장님은 개인적으로는 인턴 레지던트 거쳐서 전문의로 가는 과정은 안 하시고 지금 다른 활동을 네. 하시는 건가요? 사실 원래 그런 임상 의사로서의 지금도 임상에 있지만 그 전문의가 돼서 임상 의사로서 살겠다는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큰 한 가지는 이런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벌어질 때 어떤 비공식적 커리큘럼으로 의사들이 어떤 집단의식을 학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이 의학 교육학에서도 쓰는 용어인데 이 정규 교육 과정에 있지 않더라도 어떤 그 집단에서 공유되는 가치나 인식 체계 같은 거를 비공식적으로 학습하는 루트가 의과대 학생들에게 있다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체 행동 속에서 사실 그런 대안에 대한 진짜 토론 같은 거를 해볼 기회는 없었고, 근데 제가 모든 전문의 선생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저 스스로를 못 믿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적인 루트대로 전문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전문의가 됐을 때 과연 내가 지금 보는 저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선배들이랑 다르지 않게 될 수 있을까? 다르게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일단 의료계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진로 방향에서 잠깐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다 보니 활동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상황에 대한 좀 다시 돌아가서 입장을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의대 정원, 의사가 부족하다. 정부는 의사가 부족하니까 의사를 늘려야 된다. 그러니까 의대 증원해야 된다. 네. 의사들 쪽에서는 증원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다른 여러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증원해 놓으면 그래도 많이 퍼져서 필수 의료인이 필요한 데까지 다 가게 되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가 지방의대 먼저 더 많이 증원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의사만 늘린다고 해서 정부가 자꾸 지역의료, 필수의료라는 키워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과연 정부의 어떤 그런 표면적인 말대로 지역이랑 필수 영역의 의사들이 갈 것인가? 사실 그런 계획의 구체성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가장 문제인 것은 얼마 전에도 그 부산 근처에 있는 양산이라는 지역에서 웅산이라는 소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합병원이 민간 종합병원이 단 한 군데가 있었는데 거기가 수익성 문제로 폐업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웅산 지역 주민들은 갈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어진 거죠. 그래서 웅산에서도 지금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된다. 정부가 이런 취약지가 되는 이유는 사실 지금의 시장 방임적인 의료 체계에서 어떤 민간 병원도 그 취약 지역에 가서 진료를 하지 않고 병원이 없으니까 의사도 없기 때문에 그런 취약지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런 영역에 바로 공공의료 기관을 늘려야 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전례는 여러 군데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최근에 이슈는 웅산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정부가 의사를 지원하면 그런 취약지역이라고 불리는 곳들이나 지금 전문의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들의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단 그런 인프라가 없습니다. 인프라가 없는 그런 농어촌 지역이나 벽지의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일단 정부가 책임지고 공공병원을 늘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의사들을 충원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단순히 지금의 어떤 민간 의과대학들의
크게 숫자만 증원한다고 해서 그런 공백이 해결될 수 있을까? 운동본부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공공병원에 대한 어떤 국가의 책임과 기존 공공병원들에 대한 지원 강화, 그리고 새로운 공공병원을 신설해야 되는 것들은 신설하는 이런 적극적인 대책 없이는 사실 지역이랑 필수로 공백을 해결하기는 난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이번에 그런데 그 예를 들면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지방대학교에 수도권에 배정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대에 몰아줌으로써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 지방에 좀 퍼지게 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에 원래 40명 정원이었는데 지금 120명으로 늘게 됐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좀 더 많은 의사들이 울산에서 활동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 울산대를 졸업하고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거긴 일리가 없어요. 그게 바로 정부의 레토릭인 것인데요. 사실 그 정원 배분을 지역에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말씀하신 것에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울에는 늘리지 않았다. 근데 경기권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경기권은 늘렸다. 그리고 대부분은 비수도권, 비서울 지역에 늘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서 보더라도 그 지역에 그 의사가 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을 어디서 받는가입니다.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그 병원과 관련된 의료기관에서 보통은 수련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 행정적으로는 지역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의대들에 주로 증원을 해놨지만 그 병원들의 수련병원은 대부분 서울이랑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좀 조사를 해봤는데 울산대 의대 아까 말씀하신 곳도 대부분 서울 아산병원에 정원이 배정이 되어 있고, 성균관대 의대 마찬가지로 삼성이 운영하는 어떤 의료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 이런 곳들에서 주로 수련을 받게 되고, 건국대 의대도 마찬가지, 관동대, 동국대, 순천향대, 을지대, 차의과학대학, 한림대 이런 곳들이 다 수도권이랑 서울에 수련병원이 있습니다. 이 수련 과정을 결국에 서울이랑 수도권에서 하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그 행정적으로만 지역에 있는 의대를 나왔다고 해서 과연 지역에 남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한 그런 지역에 충원됐다는 의과대학 숫자는 사실 약간 뻥튀기 된 면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역에서 의대, 예를 들면 울산에서 의대 정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울산의 의사가 나중에 늘어난다고는 볼 수 없고 오히려 서울 아산병원에 가려고 하는 의사만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울산대도 사실 예과라고 하죠. 그 보통 의과대학 입학하고 나서 어떤 본격적인 의학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교양 과목이나 자연과학 과목을 배우는 시기 정도만 울산에 있고, 핵심적인 실습부터 서울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울산대가 사실상 시정을 거부하고 있어서 그건 실습부터, 수련 과정은 당연히 서울에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심지어 학생 때 실습부터도 서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대 의대는 그 지도 웹에 검색을 해보시면 서울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주소가 서울인가요? 아예? 아산병원에 있는 그 건물이 찍혀요. 그러니까 거기서 대부분 실습과 수련과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의대라고 볼 수 없는 곳들 중에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울산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도 용어가 익숙지 않아서 수련이라고 하면 그거는 학부 졸업하고 이렇게 인턴 레지던트 보통 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의사 면허를 따고 나면 일반의가 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전문의 수료를 보통은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전문의 수련 과정을 위해서 어떤 병원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자이자 수련생으로서 그 병원에 입사해서 짧으면 4년, 길면 5년 정도의 수련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전문의 시험을 보면 전문의가 되는 것인데, 이 핵심적인 4, 5년간의 수련 기간이 대부분 서울이랑 경기권에서 이루어지는 의과대학들이 많다. 그런 것들도 지방의대로 지금 포장되고 있다. 이 얘기를 드린 겁니다. 보통 그게 큰 병원하고 제휴를 맺고 지방의대가 학생들 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네, 협력병원이라고 칭해지고 있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실습 과정이란 거는 그러면 대학 교육 중에 하는 걸 네, 대학 교육 거고요? 중에도 뭐 실험실 실습이나 아니면 네네. 임상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런 대형 병원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우리 뭐 환자가 입원을 해 있으시면은 병실에 이렇게 전문의 분들이 오셔서 회진을 쭉 하시잖아요. 그럼 쭉 이렇게 다른 분들이 따라오셔가지고 옆에서 토론하면서 약간 배우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수련 과정에 네, 있으신 그들 중에는 이 전공의들도 있고, 네. 그리고 학생들도 있고 따라가기도 실습생도 있고 수련 과정에 네. 있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시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지방대에 이 학생이 늘어난다고 해서 지방 의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거 알겠어요. 네. 거기에 더해서 근데 정부에서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필수 의료 중요하니까 뭐 응급실 오픈런, 소아과 오픈런, 뭐 응급실 뺑뺑 이런 거 없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가를 조정을 해주겠다 그러면서 경제적 인센티브를 준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공의 소아청소년 예를 들면 요과에는 수련의들한테 월 100만 원씩 비용을 준다든지 또 수가 조정도 뭐 유연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들이 또 있는데 이건 네. 어때요? 일단 수련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찾아봤을 때는 2003년에도 그런 비슷한 정책이 전례가 있었는데요. 외과랑 흉부외과가 그때도 부족해서 그때 그런 수련 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흉부외과랑 외과에는 그 정책 시행 후에도 오랫동안 효과가 없어서 결국엔 폐지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완전 폐지되는 거 막 정책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형태로 부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흉부외과 지원에 어떤 비용이 부족했나? 그래서 뭐 액수를 늘려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최근까지도 주요 국립대 병원들의 흉부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거의 뭐 0%에서 1%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수련 지원을 늘리겠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미 실패한 전례를 알고 있지만 뭔가 하고 있다는 액션을 보여주기 위한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 기존에 좀 실패 전례가 많은 거고 사실 그러면 그런 지금 소아과가 대표적으로 비인기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의대생들이 가장 지원하고 싶어하는 그런 인기과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이 수련 지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과가 인기과가 되진 않습니다. 보통 응급이 없고 그리고 개원을 했을 때 고수익이 보장되고 이런 영역들에 주로 인기과라고 부르는 곳들이 주로 그런 곳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재활의학과,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런 곳들은 전통적으로 항상 인기과 위치를 점해왔던 곳들인데 그런 곳들이 왜 인기과가 됐는가? 사실 이 그런 비급여를 많이 할 수 있고 개원했을 때 고수익이 보장되는 영역에 어떤 규제를 정부가 충분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제적 요인 때문에 학생들이 몰리는 어떤 구조적인 배경이 있는 것인데 뭐 그거를 일부 수련 보조 수당으로 충당할 수 있을까? 뭐 그 일부의 효과도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도 좀 증명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건 아니지만 여러 논의 중에서 예를 들면 소아청소년과든 어떤 과든 그렇게 인기가 없는 흉부외과든 과에 대해서는 진료에 대한 수가 진료 우리가 행위별 수가 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냥 진료하고 환자 면담하고 이런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더 많이 해주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거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뭐 일단 수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만한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수가가 너무 많은 곳들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걸 약간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역할은 정부가 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 의사단체들도 나서서 그런 얘기를 하진 않습니다. 어떤 이 수가 배정 문제에 있어서 불균형에 대해서는 의사들은 서로의 어떤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진료과들이 그런 경향이 있고 사실 근본적으로 수가 인상이라는 게 지금 필수과 의사들이 안 가는 것이 이런 고수익이 보장되는 과들에 의해서 평균 소득이 너무 상향 견인이 되어 있고 그것에 비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그런 비인기과가 형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럼 그 비인기과의 수가를 신설해서 이걸 해결한다? 이 지금 의료 전달 체계랑 어떤 진료 과목에 몇 명의 의사가 갈 건지를 시장주의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경제적 위인책을 도입해서 이걸 해결하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일단 그 영리적인 의료 영역을 규제하지 않고 그 상한선 거기서 맞춰놓은 상한선에 따라서 그런 공익적인 진료를 주로 하는 과들도 같이 맞춰준다는 것도 사실 일단 올바르진 않은 방향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런 수가 인상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지금의 어떤 계속해서 여러 곳에 구멍이 생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도 불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건보 재정을 이용해서 결국엔 수가 인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걸 정부가 이런 갈등 상황을 어떤 타개하기 위해서 선심 쓰듯이 마음대로 풀어도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좀 의사들 달래기용으로 그렇게 풀 수 있는 재정인가 그런 걸 민주적으로 논의해 본 적이 있는가 시민들이 실제로 의사 인력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정책의 창은 사라지고 이렇게 정부가 건보 재정을 풀겠다는 얘기를 요즘에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건보 재정은 사실 대부분 시민들이랑 노동자들이 낸 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민과 노동자의 것인데 그걸 약간 정부가 너무 쉽게 풀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얼마까지 올려줘야 그 필수과들의 의사들이 얼마나 충원될 수 있을지도 사실 예측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단순히 수가만 의사인력 편중의 어떤 변수인 것도 아닌데 너무 수가 원툴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 그것도 안 되면은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게 저는 딱 이해가 갔어요. 어쨌든 뭐 의대생 입장에서 인기과로 가고 싶은데 그 이유는 일단 응급이 없어야 되고 그건 알겠어요. 사람이니까. 하지만 뭐 응급이 있는 그런 과를 선택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원래 일이란 게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좋아서 또는 보람을 느껴 선택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또 결정적으로는 그거 했다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너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손해를 본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개원 뒤에 고수익이 보장된 다른 과들 때문에 안 가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개원 뒤 고수익이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면 되지 않아요? 개원이 그렇죠. 네. 네, 그 개원가에서 그렇게 고수익 개원이들이 봉직이 그러니까 월급 받는 의사보다 더 높은 소득을 거둔 이유가 사실 비급여 진료를 많이 할 수 있고 그 비급여 진료를 의사들이 많이 해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어떤 실손보험이라는 제도가 한국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병원에 가서 실손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의사들이 좀 더 맘먹고 비급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실손보험에 대한 규제가 좀 필요하고 건강보험 하나만으로도 시민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진료 받을 수 있게 보장성을 좀 강화하고 그래서 의사들도 좀 근거 있는 의료 행위를 위주로 건강보험 기반 안에서 진료를 해도 충분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실손보험 규제가 동시에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둘 다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쨌든 그 개원의들의 인센티브를 줄이는 건 실손보험을 좀 통제함으로써 그리고 건강보험을 좀 손을 봐서 건강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을 좀 넓혀줌으로써 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근거 없는 의료행위는 좀 의료기관에서 퇴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실 비급여인 것들 중에 건강보험에서 커버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재정에서 지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로 합리화하고 있는 면이 있어서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결론적으로는 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지역에서의 필수 의료는 확충할 수가 결국은 없는 문제는 계속될 것 같으니 공공병원을 확충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이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의료 자원 중에 뭐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병원이라는 자원과 병상 자원과 보건의료 인력이라는 자원인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상 자원이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획성이 없습니다. 이 지역에 어떤 의료가 지금 부족하고 이런 곳에 지역 주민들이 필요가 있으니까 거기 공급한다. 이게 공공성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 압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그럼 이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런 공공성이 전혀 없다. 병상자원 관리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공공성이 없다는 점이 한 가지가 문제고 지금의 증원 안에서도 사실 그 공공의료 영역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력 자원에 있어서도 정부가 공공성을 누락시킨 증원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정책 방향을 선회해서 그런 의료 취약 지역의 공공병원을 늘리고 그 공공병원이 늘어나야 사실 그런 필수 의료, 지역 의료, 정부가 칭하는 그런 것들에 종사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어야 의사들이 거기 배치될 수 있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사 인력 증원에서도 그런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어떤 계획성을 가진 증원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공공의료 하면 이제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 좀 비효율적이고 유럽처럼 우리도 막 오랫동안 기다려서 진료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자는 거냐. 오히려 조금 지금처럼 의사들이 영리를 좀 어느 정도 추구를 하는 게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의사단체들 주장 중에 그런 항상 전통적으로 제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의료 접근성이 세계 최고다. 한국처럼 의사 만나기 쉬운 나라가 어디 있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진료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진료 행위량 자체는 많지 진료 횟수는 많지만 그의 퀄리티가 얼마나 되느냐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3분 진료 뭐 대학병원에 가서 오랫동안 몇 시간 동안 기다렸는데 3분 진료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그 3분 진료라는 거는 그러면 행위량이 많아졌으니까 괜찮은 거냐라는 질문을 역으로 해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유럽에서 공공의료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언급이 되지만 사실 그것도 정부가 그런 복지 긴축을 하면서 그런 국영의료 제도를 가진 나라들에서 그런 어느 정도 퇴보가 이루어진 것은 그 정부의 책임성 문제지 그 운영 체제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료는 건수보다 사실은 질이 중요하다. 이게 네. 지금 핵심이시네요. 그 부피가 많은 진료량 중에 아까 말씀드린 비필수 비급여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 것이며, 그리고 뭐 꼭 필요해서 병원을 간 경우에도 충분한 진료를 못 받고 나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 질 관리를 하려면 공공의 영역이 좀 의료 제도 전반을 약간 꽉 잡고 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런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은 의료 자원에서도 없고 그런 건강보험 계획에서도 없고 그런 민간을 통제하는 영역에서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공성이 굉장히 약한 제도를 추진하면서 계속 의료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약간 그 껍데기를 뜯어보면 그런 공공성 계획이 누락된 되게 부실한 의료 가짜 의료 개혁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의료 개혁이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는 말이 약간은 함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아니고 필수라는 말을 씀으로써 굉장히 좀 영역을 좁히는 예. 그런 효과가 있네요. 맞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정부의 어떤 의료 개혁 관련된 문건을 보면 공공이라는 단어는 거의 실종이 돼 있습니다. 아예 공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가 힘들고 필수 의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필수 의료라고 지정하는 건 굉장히 어떤 중증이나 희귀 질환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쟁점되는 소아과 이런 얘기도 좀 끼워 넣기도 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의료행위 중에 일부 피부 미용이나 성형 같은 거 빼고 나면 대부분이 필수적인 거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 없다는 거를 반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 필수를 콕 집어서 몇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포괄적인 의료 보장을 위해서는 사실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수 의료라는 말 용어 자체에 약간 어느 정도의 그런 정부가 약간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언술의 하나로서 필수라는 단어를 자꾸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는 다 필수긴 하죠. 사실 그렇죠. 돌봄까지도 다 필수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이 또 병원에 오랫동안 최근에 계셔서 보니까 뭐 돌봄이 없는 의료라는 건 또 의료의 반쪽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감을 하는데, 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공공의대 신설하고 공공병원 확대가 어느 정도 포함된 의료 개혁 패키지를 내놨었잖아요. 근데 의사분들이 더 반발했단 말이죠, 그때는 지금보다. 그러니까 지금 의료 공공성 공공병원 늘리자고 얘기를 하면은 오히려 더 의사분들이 안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데요. 그건 어떨까요? 아마 그 질문 주신 취지는 아무튼 의사와 정부가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이 국면이 끝날 텐데, 제가 제시한 어떤 이런 시민사회의 주장이 과연 의사들이 받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대로 돌봄 노동자들도 사실 의료 체계의 핵심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으로 환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주체들은 지금 이 공론장에 등장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의사랑 정부의 강대강 속에서 어느 해법을 찾든 간에 사실 지금까지의 두 세력의 경로로 봤을 때 둘 다 이런 공공의료라는 대안을 내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의사들이 받느냐 아니냐보다는 이 의료 제도의 어떤 다른 주체들이 이 공론장에 등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답답함을 저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공공병원 만들기 운동본부에서도 가짜 의료개혁 규탄하는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 전국 각지에서도 연속으로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했고, 지지난 주말에 서울에서 했고, 지난 주말에는 대구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들이 내놓는 어떤 대안에 대해서 정부도 의사도 좀 귀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튼 둘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게 된다면 좀 더 나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뭐 2,000명이 맞냐 적냐, 뭐 그러면은 뭐 의사들 조금 마음 상했으니까 수가를 조금 인상해 주냐 마냐, 이런 얘기로는 사실 근본적인 개혁은 될 수 없고, 누가 이기든 사실 시민이나 환자들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2,000명 가지고 그럼 좀 깎아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의료 문제 해법이 될 수가 없다. 네. 이런 얘기는 공공병원을 놓고 얘기해야 되고, 그럼 그 테이블에 의사와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나 다른 주체들도 같이 사실은 있어야 되겠네요. 원론적으로라면.
그래야겠죠. 근데 그 뭐 협상 테이블이 어떤 뭐 아젠다를 누가 설정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뭐 그냥 일반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면은 그런 의료제도의 가장 핵심 주체는 사실 시민과 환자들이고 이들의 요구가 반영된 대안이 마련되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정부도 그 얘기를 안 들으면서 자꾸 의료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저희 아버지가 한 석 달 동안 병원에 계셨었는데 아주 최근까지 퇴원하셨는데 그때 보니까 의사 선생님 안 계시면 물론 병원이 돌아갈 수 없고 아버님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간병인이 없었다고 해도 간호사 선생님이 없었다고 해도 그거 마찬가지거든요. 의료라는 게 굉장히 종합적인 일이더라고요. 그 후에 재활하는 과정도 다 그렇고 그 모든 게 같이 좀 얘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의대 정원 문제에 너무 매몰돼서 정부가 얘기하고 있어서 이건 가짜 의료 개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예, 거죠. 맞습니다. 대안은 각 지역에 공공병원을 더 늘리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오늘? 예,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료 대란에 대해서 또 새로운 시각을 전해주셨는데요. 이서영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기획국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